일본이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일본에서는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유학에서 돌아와. 다시 한국 유학에까지 도전하는 미국에서 온 소피아의 유학 모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19살 시절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을 꿈꿔왔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앤더슨이고 올해 21살이에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일본의 문화, 언어, 역사에 매료되어 왔어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비행기에 앉아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현실이 믿기지 않아요. 몇 달간의 계획과 준비 끝에 정말로 일본에 1년간 유학을 하러 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랐죠. 약 1년 전 처음으로 한 미국 토크쇼에서 유명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의 감동과 재미 그림체가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일본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기술과 대중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놀라웠죠. 배우면 배울수록 직접 그곳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도쿄에서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렸던 날이 기억나요.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셨어요. 하지만 소피아, 넌 항상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니? 라고 엄마가 물으셨어요. 맞아요. 원래는 한국이 제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제 일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부모님도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저는 도쿄의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이후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자 저는 일본어 회화책을 꺼냈어요. 몇 달 동안 언어를 공부해왔지만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기본 인사를 작은 소리로 연습했어요. 제 옆자리에는 나이 지긋한 일본인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연습하는 걸 듣고 그녀가 친절하게 웃으시며 영어로 물으셨어요. 일본에 가세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년 동안 거기서 공부할 거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잘 됐네요. 일본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우리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외국인에게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방문할 곳과 먹어봐야 할 음식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비행이 계속되자 저는 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을 기억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기대를 적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도쿄의 번화한 거리와 평온한 시골 지역도 탐험하고 싶다는 기대요. 하지만 두려움도 적었어요. 과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향수병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문화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최대한 떨쳐내려고 했어요. 모든 큰 모험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게 모험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어느덧 기장이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할 준비를 한다고 안내 방송을 했어요.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분 후면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앞으로 1년간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사람들은 짐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섰어요. 잠시 멈춰 서서 속삭였어요. 안녕 일본. 드디어 제가 여기 왔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저는 이 새로운 장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제 일본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돼요. 저는 일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죠. 언어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일본어를 몇 년 동안 공부해왔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말을 하면 그들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아니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답답하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역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한 일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런데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동급생들은 당황한 듯 보였고 몇몇은 심지어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 남학생이 물었어요. 일본은 그저 자국을 방어하고 있었을 뿐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정말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일본 친구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쟁이나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평행 우주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배운 것들이 동급생들이 믿고 있는 것들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위안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주제로 프로젝트까지 했었어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업에서 이 주제를 꺼내자 마치 제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몇몇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심지어 몇몇은 마치 제가 나쁜 농담을 하는 것처럼 웃기도 했어요. 그건 그냥 반일 선전이야,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을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들이 부정할 수가 있죠?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했던 연구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을 붙잡고 물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이 말을 문질렀어요. 소피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교수님이 말했어요. 역사는 논란이 될 수 있거든. 나라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 하지만 이건 단순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었어요. 정말 화가 났고 슬펐어요. 그 후로도 저는 다른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대화 중에 가끔씩 나오는 무심한 인종차별적인 말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일본의 문화, 역사,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본에 왔는데 이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일본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며 주제를 바꾸었어요. 몇몇은 들어주었지만 그들조차 제가 하는 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집에 있는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말했어요. 일본에 대해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린 것 같아.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 그녀가 말했어요. 그저 불완전한 거지. 소피아, 완벽한 나라는 없어. 모든 나라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저는 일본을 너무나도 이상화했어요. 일본의 결점과 맹점을 보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충격이 가라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게 유학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몰라요.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모두 보는 것, 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 것.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공식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기사와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중국에서 온 교환 유학생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화나게 했고 때로는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일본과 세계를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그 나라의 결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그 나라를 아끼는 거예요. 그날 밤 도쿄의 네온 불빛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환상은 좀 깨졌지만 대신 더 결연해졌어요. 어쨌든 저는 배우러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지진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도서관에 있었고 주변에 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저는 무거운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작은 진동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밖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진동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책들이 선반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상황을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공포에 휩싸여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비명과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서서 주변이 흔들리는 걸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그건 바로 역사 수업에서 같이 듣던 켄지였어요. 평소에 거의 말을 섞어본 적이 없던 조용한 친구였는데 그 순간 그가 저에게는 구세주였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 그는 외치며 저를 끌어내렸어요. 저는 켄지와 함께 튼튼한 나무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고 건물은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더 많은 책들이 선반에서 쏟아졌고 천장 타일 하나가 바로 옆으로 떨어져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괜찮아, 켄지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 곧 끝날 거야.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거기서 몸을 움츠린 채 주변의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버텼어요. 흔들림이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어요. 매 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흔들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끝난 거야? 제가 켄지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안전을 위해 조금 더 기다리자. 저희는 몇 분 더 책상 밑에 머물렀어요. 점차 주변의 공포스러운 소리가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저희도 기어나왔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도서관은 마치 재난 현장 같았어요. 책과 종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 선반은 완전히 넘어져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먼지가 가득해서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어요. 다들 괜찮아요? 한 사서가 외쳤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몇몇은 상처와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일어서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번에는 지진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고마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켄지에게 말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처음 겪으면 다 무서운 법이야. 점점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진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 도서관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피해의 정도를 보았어요. 몇몇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액자들은 삐뚤어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자동차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서 걱정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빨리 답장을 보내 무사하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정말 무사한 걸까요? 만약 또 다른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온다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곤 했죠. 여진이 올 수도 있고 다음번 지진은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도서관에서 겪었던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일본에서 산다는 건
이런 끊임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든지 땅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누워있는 동안 저는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이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집에서의 안정된 삶이 그리워졌어요. 제가 몰랐던 건 이 지진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 단순히 발밑에 땅만 흔든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지진이 있은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흔들림조차도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지진 관련 사이트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전문가들이 언제든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서적을 읽어보았어요. 그것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 일본 친구들은 그 모든 걸 괜찮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켄지와 커피를 마시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냥 여기서는 삶의 일부일 뿐이야. 켄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 순 없잖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큰 지진이 올 거라는 생각이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공부, 친구 관계, 심지어 잠까지도요. 자꾸 제 작은 아파트에만 머물게 됐어요.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또 지진이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곤 했죠. 항상 혼자라는 느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룸메이트인 유키가 도와주려 했어요. 저를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하거나 스터디 그룹에 초대하기도 했지만 전 항상 거절했어요. 제 안전한 장소인 책상 밑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밤 엄마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셨죠. 얘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엄마가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 나 항상 너무 무서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바로 그 순간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큰 지진은 아니었고 그냥 여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직 전화기를 쥔 채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소피야? 소피야, 무슨 일이야?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야 기어나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냥 작은 여진이었어. 용감한 척하며 말했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 얘야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죠. 다음 날 국제학생 사무실에 가서 조기 귀국에 대해 상담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어요. 집에서 학점을 맞힐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 힘들었어요. 우리는 자주 가던 라멘 가게에서 만났어요. 면을 휘젓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집에 갈 거야. 라멘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유키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 소피아 짱의 결정을 이해해. 유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켄지는 탐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겁쟁이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냉혹함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 걸까? 그 후 며칠은 짐 싸고 서류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밤 창가에 서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풍경, 친구들, 여기서 상상했던 제 삶이 후회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창가를 떠나려던 순간 방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안녕 일본 속삭였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친구들, 공항, 일본을 돌아봤어요. 슬펐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이너스 희망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를 위해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오마무리를 꼭 쥔 채 창밖을 보았어요.
도쿄가 점점 작아졌어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 수도 있어. 5장 씁쓸한 작별. 저는 전날 침대에 앉아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옷, 책, 기념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모두 다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 마음은 방만큼이나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을 떠나고 있었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지진이 일어나거나 지진 예측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도쿄 타워가 인쇄된 티셔츠를 접으면서 그것을 샀던 날이 떠올랐어요. 여기 온 첫 주에 모든 것이 여전히 마법 같고 새롭게 느껴졌을 때였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를 상기시켜줄 뿐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왔어요. 켄지였어요. 짐 싸는 걸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였죠.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큰 지진이 났을 때 그가 나를 테이블 아래로 끌고 갔던 이후로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도와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고맙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유키였어요. 내가 사귄 첫 번째 일본인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오늘 밤 저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행복함과 슬픔이 뒤섞여 속이 뒤틀렸어요. 그들이 나를 배웅해 주려는 것에 감동했지만 그만큼 떠나는 것이 너무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짐을 마저 싸고 작은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작은 주방 카운터를 닦으면서 이곳에서 일본 요리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밥솥을 태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꽤 그럴듯한 카레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야 겨우 익숙해질 즈음에 떠나게 되어 아쉬웠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파티에 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벚꽃이 프린트된 옷이었죠. 마지막 밤에 이렇게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게 옳게 생각했어요. 파티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열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서프라이즈 라는 환호성이 들렸어요. 친구들이 그곳을 종이학과 함께한 시간들의 사진들로 장식해 놓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며 지난 1년을 회상했어요. 내가 수업 중 교수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던 때처럼 재미있는 순간들도 있었고 조용히 지진과 그것이 바꿔놓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떠나기 직전에 유키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신토 신사에서 파는 작은 오마모리였어요. 행운을 빌어주는 부적이었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것을 꼭 쥐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무게를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에 서 있었어요. 제 옆에는 여행 가방이 있었죠. 친구들이 저를 배웅하러 와줬어요. 우리는 서로 포옹했고 연락을 계속하자고 약속했고 눈물도 조금 흘렸어요.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들이 모두 거기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켄지는 그룹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었고 얼굴은 진지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안도감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더 이상 지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슬픔도 있었고 제가 포기하는 것 같다는 찜찜한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큰 꿈을 안고 일본에 왔었어요. 일찍 떠나는 게 실패하는 것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창밖으로 작아져가는 도쿄를 바라봤어요. 유키가 준 오마모리 부적을 손에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문질렀어요. 일본에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변했어요. 친구도 사귀었고 새로운 언어도 배웠고 두려움에도 맞섰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죠. 태평양을 건너면서 저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나 자신에 대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도전에 맞서는 것에 대해. 이 모든 교훈은 어디에서나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기를 꺼내 일본에서의 시간, 제가 배운 것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 쓰고 나니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확히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알아가는 게 기대되었어요. 비행기가 고향을 향해 날아가면서 나는 내 안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에는 어떤 모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몇 달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제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토크쇼에서 K-팝 그룹이 공연하는 영상이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수들이 에너지 넘치고 정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국어와 영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사실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도 읽어봤어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TV를 만드는 나라라잖아요. 이제는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나요? 이건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를 끌어당긴 건 단지 그런 멋지고 현대적인 것들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오랜 역사도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겪어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한국 대학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붐비는 거리들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사진을 보고 고궁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멋지게 느껴졌어요. 한국 시장을 탐험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국식 바비큐를 맛보는 모습을 상상하면 입에 침이 고이곤 했어요. 어느 날 밤 남산타워 꼭대기에 서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나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다음날 저는 대학 상담 교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의 문을 두드리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존슨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제가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존슨 교수님은 잠시 놀라신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기분이 들게 해줬어요. 때로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 길이 꼭 우리에게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결국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그 말이 저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것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진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다른 길로 갔을 뿐이죠. 이제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느라 바빠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들을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거 아세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절대 빨간 잉크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된대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조금은 걱정도 돼요. 만약 이번에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때 K-팝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설렘과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느꼈던 흥분을 떠올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 여정은 도쿄에 대한 꿈에서 시작됐어요.
이제는 서울로 이끌려가고 있네요.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모험과 교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누가 알아요? 어쩌면 K-파프 팬이 되거나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울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번 새로운 장은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두 눈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